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계의 핫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보다는 6.4% 올랐고요. 그런데 월가에서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더 높았다고 하죠. 물가 안정이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지 않은데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상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네. 아마 우리나라 금리도 역시나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기존에 네. 이제 그 가계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고금리로 너무나 예측했었죠. 힘들었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요? 아, 걱정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미국과 그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외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CPI 관련된 부분들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전년 동월보다 한 6.4%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이게 2021년 10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7개월 연속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작년 12월에 그 6.5%보다는 이제 소폭 하락은 됐는데 이게 예상치를 이제 월가에서 전망을 했던 게 6.2%로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예. 국내 증시가 크게 좀 영향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1% 이상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0.1% 줄어드는 데 그쳐서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 CPI가 전년 대비 5.6%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이 지난달 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주범으로 주택 임차료 등의 이제 주거 비용을 좀 파악이 됐는데 이 1월 주거 비용이 전월보다 0.7% 이제 올라서 전체 CPI 상승률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이외에 이제 뭐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7.9% 이제 상승을 해서 근원 CPI 상승분에 대해 거의 60% 이상을 좀 차지를 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에너지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2.0% 그러니까 2% 이상 상승을 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8.7% 각각 오른 것으로 좀 집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그 상승분이 크게 이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 휘발유와 천연가스가 전월 대비로 각각 2.4% 그리고 6.7%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휘발유나 천연가스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네. 미국 CPI 상승률이 작년 6월 9.1%였습니다. 작년 6월 9.1% 이제 급등한 네, 이후로 상당히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7% 7월 이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 목표치가 2%로 좀 잡았기 때문에 2%보단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미국에서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CPI가 7월 이후에는 그나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다행인데 네. 그 하락 폭이 이제 작고 속도가 좀 더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CPI까지 발표가 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게 지금 미국 쪽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도 같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내 쪽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국내 쪽 상황을 좀 더 보기 전에 예. 사실상 이게 좀 연계점이 좀 있는데 지난 4일에 그 미국 고용시장 호황과 좀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연계성이 예. 있는데 그 1월 서비스업 PMI가 이제 55.2로 이제 좀 집계가 됐는데 이게 50보다 위면은 이게 호황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1월에 그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51만 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가폭을 봤을 때 결국은 고용이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인건비에 대한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해서도 0.3% 이제 올랐고요. 이러한 흐름에 전년 동기 대비 4.4%가 상승을 했습니다. 4.4%가 상승을 했는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밝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장 호황과 CPI 상승 둔화 속도 감소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미국에서는 높이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3월 기준금리가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네, 그렇게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 5.0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 네. 지금 이 상황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도 5.25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는데 뭐 추가적인 말로는 5.4까지도 본다. 아, 네, 그렇게 이제 더 얘기는 올릴 나오고 수도 있습니다.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려고 한다면은 상반기까지는 멈추지 못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둬야 상황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상황입니다. 아, 미국 상황이요?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따라갈 역시 수밖에 마찬가지로. 없고요. 네. 사실 이게 국내 금리 역시 이제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2월 23일 날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네. 될 거고 미국과의 그 다른 갭 차이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릴 것인데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이제 올리느냐 네.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지금 동반되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한 0.5%까지는 5월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 금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데 예금 금리는 벌써 다 떨어졌어요. 제가 참 아쉽죠. 네. 그게 뭐 결국은 이제 뭐 예대 마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결국은 뭐 예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너무나 씁쓸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재개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효과는 별로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 이게 지금 뷰티나 항공, 여행 등의 리오프닝 관련주는 크게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단기 비자 해제 발급이 뭐 해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뭐 실효성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그럴까요? 첫 번째 요인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시장 분위기를 좀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지금 상황이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좀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좀 더 읊어드리자면은 지난 10일 정부에서 그 중국 단기 비자 제한 해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 40일 만에 해제를 한 부분들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 검사 그리고 또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은 계속 아직까지 유지되는 뭐 것이다. 제출은 이제 계속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지만은 결국 비자 제한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좀 더 나아가 봐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이슈는 나올 수는 있지만은 뭐 최근에 지난주가 아니죠. 1월 29일부터 2월 4일에 입국자 대상으로 좀 검사를 했을 때 양성률이 1.4%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 뷰티, 여행주들이 주가가 좀 빠르게 반영될 줄 알았는데 뭐 현재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아직까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뭐 관련된 종목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을 해서 그 모든 섹터들이 다 오르지는 네.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첫 번째 요인이 된다 한다면은 중국의 내수 서비스 업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중국 소비가 내수 서비스업에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들을 통해서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 08년도 성장세를 재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예. 감소를 했다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리고 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현재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중국의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273%로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중국의 지금 내부 경기 상황이 상당히 최악이군요. 네, 지금 최악인 상황으로 좀 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 때는 과거 위기 때마다 중국은 적자 재정을 동원을 했던 것과 다르게 부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 춘제 연휴간에 이제 관광 및 그 영화 그리고 서비스업 소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은 됐지만은 1월 주택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2.5%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비아디가 중국에서 전기차로 유명하긴 하지만 자동차 판매량도 38%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지난해 저축액이 중국에서 2조 6천억 달러지만 굉장히 많죠. 네. 6천억 달러지만은 대부분 이제 장기 저축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안 쓰고 저축을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출 대신 저축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설령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로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돈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을 활짝 연다 한들 네네.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측은 되는데 앞으로는. 네네. 많이 예측은 되는데 이전만큼 진짜 딱 보이는 걸 다 사겠다. 이런 상황은까지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보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중국 관광객이 점차 제가 봤을 때는 증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작년 12월에 제로 코로나 해제 시에 당시 한국행 항공편의 예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제주, 부산 등 순으로 이제 각각 177%, 165% 이렇게 되는데 총 400%의 예약률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만약에 오픈을 했었으면은 굉장히 좀 좋았었을 선택이었죠.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단기 비자 제한을 두면서 이 부분이 다소 좀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그때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잡기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예약률은 굉장히 증가를 할 수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소비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 관광객의 소비에 따른 그 리오프닝 기업들의 매출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을지언정 점차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보다는 앞으로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볼까요? 자, 정부가 2027년까지 민군 기술 협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산 인력을 연간 3,000명 이상 양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자, 소장님,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 네. 우리나라 그 국방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이슈만 나왔다면은 지금 현재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테마까지 같이 연계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전 정권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 국방과 관련된 그러니까 항공 그리고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방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계속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부가 27년까지 민간 방위 협력 기술 협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연간 3천여 명의 방산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고요. 계획안에 따르자면은 민군 기술 협력에 1조 5천억 이상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주 AI 여기에도 AI가 붙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사이버 로봇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확대 중점 사업 분야의 고위험 고수익 연구 개발을 통해서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뭐 40개의 핵심 소재 부품을 자립화를 추진을 하고 기계, 항공 등의 방산 기반 산업에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뭐 국방부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게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가 열릴 때 주도국으로 참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출 진행 중인 그 무기 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홍보 지원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앞으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에너지 첨단 제조 산업에 대한 협력을 좀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폴란드, 영국 등의 부품, 기자재 기술 협력 등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 한미 기업 간의 항공 분야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해서 한미 협력 강화 및 대상국의 수요를 앞으로 좀 기반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 산업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포커스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2월 중에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심의를 걸쳐서 제3차 민군 기술 협력 사업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또 무기 수출로 상당한 수주 계약을 따냈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걸 또 방증하는 이제 경쟁력을 갖췄음을 뭐 확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정부 발표가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방산 관련주와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그만큼 증시가 또 따라서 움직였을까요? 흐름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네. 좋고 뭐 굉장히 뭐 AI나 로봇 관련된 편성이 크게 됐고, 또한 SM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은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상 그 2021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부 정책 로드맵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 정부 정책 로드맵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인 뭐 기자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발빠른 곳과 정확한 곳은 정부 정책 브리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게다가 폴란드, 루마니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에서도 방산과 관련된 계약 체결과 MOU들을 통한 레퍼런스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동 국가에서도 굉장히 특화를 받지 않을까, 수혜를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1월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에너지, 원전, 그리고 수소, 태양, 그리고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및 방산은 재차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대규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수주도 크게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과 방산과 같이 연계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우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방산과 수소가 결합된 현대로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소 좀 현대로템은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폴란드의 그 K9 폴란드에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를 최근에 이제 수출을 했던 이력도 있고, 루마니아 등의 유럽 사업 등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의 모멘텀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예정인 누리호 3차 발산 추진과 관련된 기대감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년에 이제 그 누리호 고도화 그 사업기술 이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민간 기업 최초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공우주와 그 같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 기술을 이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이점이 있다면은 항공우주의 주요 인력들이 하나로 대거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과 항공 같이 연계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 이슈 짚어볼게요. 아시다시피 이달 챗 GPT 등 여러 이제 AI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올 초 들어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뭐 평균적으로 100% 올랐고요. 뭐 다른 또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은데 국내 AI 시장 앞으로도 이제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이 네, 앞으로도 됩니다.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다. 네네. 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금 AI 관련된 그 접목된 그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든 또한 앞으로의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특화되면서 널리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은 오늘 그 대다수의 그 AI 관련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굉장히 좀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네, 좀 쉬어가고 있는 타임이긴 하죠. 네네. 네. 좀 한 번 더 조정을 받았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네. 좀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번 쉬어갔다가 재차 좀 상승을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좀 더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달이었죠. 그 챗 GPT로 인해서 AI 분야가 연이어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예. 부각이 됐는데 이 챗 GPT는 그 미국의 AI 연구소 오픈 AI에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공개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1월에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 이상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엄청났죠. 뭐 근데 이게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뭐 시험도 통과를 하고 네. 심지어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포커스가 세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AI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 AI 시장이 107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세계 AI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한 36% 정도 성장률을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27년에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좀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예.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AI 산업의 열기가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전 정권에서도 제4차 산업으로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또한 빅데이터가 결국은 빅데이터 산업 자체도 AI 산업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수년간의 정부도 정부 및 기업도 AI 및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이슈로 인해서 AI 반도체 육성 등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올랐던 것이지 사실상 이 기관들을 통해서는 계속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늦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묵혀져 있었던 상황이 이제는 좀 표출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정부에서 올해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5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3,000개의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AI 프로젝트에 7,129억 원의 투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7년까지 세계 3대 뭐 AI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로 인해서 AI 특성상 그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AI 특성상 그 다연산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따른 반도체 고도화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가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R&D 상업화 가속화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삼성, 네이버 연합으로부터 IDC를 증설을 하고 있고 민간 기업 역시 AI 서비스 수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AI 한국판 챗 GPT인 서치 GPT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게 또 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역시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계열사 사피온을 통해서 굉장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사피온의 서버용 반도체를 통해서 진행 중이고요. SK 하이닉스와 협력으로 앞으로 AI 추론 및 학습 성능이 더 강화된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KT는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300억 투자를 또 진행을 했고 이 리벨리온의 기업은 데이터 센터형 시스템 온 칩을 통한 아톰을 출시를 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를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 상황들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 상황이다 보니까 AI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에 대해서 AI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법도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 법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사업 확대가 굉장히 추진이 되고 이러한 그 법안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굉장히 좀 AI 시장에 대해서도 뭐 포커스가 굉장히 크게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연이어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도 고도화를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약 40여 개의 기관을 통해서 정부와 함께 연합체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 강화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AI법 관련된 부분에서 법안 소위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 통과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붙고 있고 이게 사실상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를 했던 7개의 인공지능 사업 육성안을 하나로 묶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포커싱을 굉장히 크게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법안이 제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사실상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법안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씩 규제를 펼쳐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우선 일단 산업을 허용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사후 규제를 통해서 일단 활성화를 시키자라고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빠르게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좀 사업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에 속도감을 내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재정까지는 시간은 분명히 소요될 수는 있지만 AI 산업에서는 앞으로 좀 힘을 굉장히 크게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AI 산업 활성화로 인한 산업 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AI 관련주, 관련 시장, 그리고 방산 시장, 그리고 방산 관련주,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